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 박춘호의 복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통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뜻한 결말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추악함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증언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좋아한다. 아니,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새벽 5시. 도시가 잠에서 깨기 직전. 나는 이 시간에 거리를 걷는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시간. 내 이름은 박춘호. 74.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하다. 낡은 군복 점퍼에 기름때 묻은 면바지. 발에는 끈이 풀린 운동화. 이게 내 전부다. 리어카에는 골판지가 쌓여 있다. 어젯밤 편의점 뒤에서 주운 것들. 박스 하나에 50원. 하루 종일 모아봐야 5,000원이 될까 말까. 나는 천천히 걷는다. 걸으면서 생각한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한때는 달랐다. 아주 많이 달랐다. 나는 대명투자증권의 대표이사였다. 자산운용 규모 3조 원. 강남의 펜트하우스, 외제차 3대, 휘하 직원 200명. 나는 성공한 남자였다. 아니, 성공했다고 믿었던 남자였다. 2013년 가을. 내부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누군가 나를 밀고 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주가는 폭락했다. 아내는 수면제를 먹고 죽었다. 내가 구속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변호사가 면회 와서 말해줬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리 너머로 변호사의 입만 움직이는 게 보였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긴 했는데 의미가 없었다. 아들은 나를 원망하며 미국으로 떠났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가 말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벽을 긁었다고 했다. 손톱이 다 벗겨질 때까지.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명예, 가족, 그리고 나 자신.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 출소했을 때 내게 남은 건 빈 통장 하나와 낡은 신분증뿐이었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처음엔 막노동을 했다. 하지만 늙은 몸은 쓸모없었다.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나, 박춘호는 도시의 그림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아니, 보대 보지 않는 척한다. 나는 투명한 존재다. 냄새나는 더러운, 불쾌한 풍경. 어느 날 아침, 나는 은행 앞에 섰다. 통장에 3,000원이 있었다. 출금하려 했다. 자동문이 열렸다. 냉방이 나왔다. 깨끗한 공기.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 나는 들어갔다. 순간 직원이 다가왔다. 저기 손님. 나는 멈췄다. 여기는 고객 전용 공간이라서요. 직원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통장이 있는데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아, 그러시면 밖에 ATM 기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직원은 내 말을 자르고 손으로 밖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리어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익숙함 때문이었다. 그래,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지.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오후,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향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산대로 갔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점원이 나를 봤다. 20대 초반. 염색한 머리, 피어싱, 밝은 표정. 그러나 그 표정이 굳어졌다. 저기, 죄송한데요. 점원이 말했다.
여기는 음료 주문하신 분만 이용 가능해서요. 주문하려는데요. 아, 그게. 손님, 냄새가 좀. 점원은 코를 찌푸렸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 나왔다. 밖에서 나는 리어카를 끌었다. 바퀴 소리가 컸다. 냄새. 나는 내 옷을 내려다봤다. 폐지 냄새, 땀 냄새, 거리의 냄새. 그래, 나는 냄새가 난다. 하지만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인간에게서 나는 냄새가 더 역겹지. 나는 알고 있다. 탐욕의 냄새, 배신의 냄새, 위선의 냄새. 그 냄새는 향수로 가려진다. 정장으로 포장된다. 미소로 위장된다. 하지만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한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의 냄새. 안진호. 내 부하였다. 똑똑하고 야심 있고 충성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를 믿었다. CFO로 승진시켰다. 회사의 모든 돈을 맡겼다. 그러나 진호는 나를 배신했다. 내부 정보를 외부에 팔았다. 나를 배임 혐의로 몰았다. 검찰에 거짓 증거를 제공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진호는 회사를 인수했다. 대명투자증권은 이름을 바꿨다. 한진금융지주. 진호는 이제 회장이다. 섬이라. 내 비서였다. 아름답고 영리하고 헌신적이었다. 나는 그녀를 딸처럼 아꼈다. 야근할 때 커피를 사주었다. 승진을 추천했다. 그러나 미라도 나를 배신했다. 그녀는 진호와 손을 잡았다. 내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 사적인 대화를 언론에 흘렸다. 그리고 내가 무너진 뒤 미라는 한진금융지주의 부사장이 되었다. 장도혁. 검사였다. 나와는 대학 동문이었다. 술자리에서 만나면 형, 동생 하던 사이. 나는 그를 후원했다. 정치 자금을 댔다. 뒷배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도혁은 나를 배신했다. 그는 나를 기소했다. 법정에서 정의 구현을 외쳤다. 언론 인터뷰에서 부패 척결을 말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도혁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진호의 정치 후원자가 되었다. 세 사람. 그들은 지금 이 도시의 정점에 있다. 돈, 권력, 명예. 모두 나에게서 빼앗은 것들이다. 나는 걸으면서 생각한다. 그들은 나를 죽였다. 아니, 죽인 게 아니었다. 죽이는 건 쉽다. 한 번의 칼, 한 발의 총. 그들은 더 잔인한 걸 했다. 나를 살려두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짓밟고 모욕한 뒤 살려두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난다. 리어카를 끈다. 폐지를 줍는다. 하루 5,000원을 번다. 고시원에서 잠든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난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복수는 가능하다. 저녁. 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1평 남짓한 공간.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다. 창문은 없다. 환기구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다. 검은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았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안진호. 나이 48세. 직위 한진금융지주 회장. 주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 가족 배우자 1명, 자녀 2명. 약점. 섬이라. 나이 42세. 직위 한진금융지주 부사장.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가족 미혼. 약점. 장도혁. 나이 51세. 직위 국회의원 3선.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동 주상복합. 가족 배우자 1명, 자녀 1명. 약점. 나는 펜을 들었다. 천천히 글을 썼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죽은 자는 보복하지 않는다. 산자만이 복수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벽을 봤다. 창문이 없어서 밖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상관없다. 내가 봐야 할 건 밖이 아니라 아니니까. 내 안에 불씨. 나는 웃지 않았다. 표정은 차갑고 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 불씨가 있었다. 아주 작은, 아주 뜨거운 불씨. 시작하자. 나는 일어났다. 책상 아래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다. 출소할 때 가져온 것들. 은행 명세서,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나는 서류들을 펼쳤다.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주 희미한 미소. 그들은 모른다.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다.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등본. 등록된 이름 케이맨 제도 소재 SH 인베스트먼트. 실소유주 박춘호. 자산 규모 300억. 바보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감옥에 가기 직전 나는 준비했다.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 검찰도 진호도 미라도 몰랐다. 그들은 내가 파산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돈이 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복수도 가능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누런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내일부터 움직이자. 나는 눈을 감았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인간은 가면을 쓴 짐승이지. 하지만 짐승도 자신이 짓밟은 걸 기억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5시.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다.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움푹 꺼진 눈.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결의. 나는 옷을 입었다. 군복 점퍼, 면바지, 낡은 운동화.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폐지를 줍지 않았다. 대신 나는 강남으로 향했다. 지하철 4호선. 새벽 첫 차. 노숙자들과 야간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았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좋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생각했다. 정보. 복수의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다. 적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일상, 습관, 약점, 두려움.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12년이 지났다. 사람은 변한다. 약점도 변한다. 다시 관찰해야 한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다. 나는 내렸다. 새벽 6시. 거리는 아직 조용했다. 청소부들이 인도를 쓸고 있었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나는 걸었다. 청담동으로. 진호가 사는 곳. 30분을 걸어 도착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40층짜리 건물.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다. 나는 건너편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7시. 검은색 벤츠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다. 번호판이 보였다. 진호의 차였다. 차가 멈췄다. 뒷좌석에서 남자가 내렸다. 안진호. 그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살이 쪘다. 얼굴은 붉고 배는 나왔다. 정장은 맞춤이었다. 시계는 롤렉스였다. 그의 뒤로 여자가 내렸다. 진호의 아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저게 내 돈으로 산 차야. 저게 내 회사로 번 명품이야. 저 웃음은 내 고통 위에 피어난 거야. 나는 일어났다. 천천히 걸었다. 다음은 섬이라. 반포동 아파트.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40분 걸렸다. 반포 레미안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곳.
평당 가격이 억 단위였다. 나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아니, 들어가려 했다. 저기요. 직원이 나를 막았다. 죄송한데, 음료 주문 안 하시면 주문할게요. 나는 지갑을 꺼냈다. 1,000원짜리 3장이 있었다. 제일 싼 거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메리카노 3,500원입니다. 그럼 물 주세요. 물은 무료인데 그냥 드시려면. 됐습니다. 나는 돌아서 나왔다. 대신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캔커피를 샀다. 그리고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캔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8시. 흰색 BMW가 나왔다. 섬이라였다. 그녀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머리는 파마를 했고 화장은 완벽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다. 차가 내 앞을 지나갔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아니, 마주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봤지만 보지 못했다. 그저 거리에 노인 하나. 아무 의미도 없는 풍경. 그녀의 눈은 곧바로 핸드폰으로 향했다. 차가 지나갔다. 나는 캔커피를 마셨다. 식은 커피. 쓴맛. 그래. 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오후. 나는 마지막으로 용산으로 향했다. 장도혁. 이촌동 주상복합. 도착했을 때는 2시였다. 배가 고팠다. 아침을 먹지 못했다. 점심도 건너뛰었다. 나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샀다. 한강 벤치에 앉아 먹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조깅을 했다. 자전거가 지나갔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에게 평화는 없었다. 나는 김밥을 먹으며 도혁의 집을 봤다. 그는 오후 3시에 나왔다. 검은색 그랜저. 국회의원 보좌관이 운전했다. 도혁은 뒷자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차가 신호에 걸렸다. 나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천천히. 차 옆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도혁이 보였다. 그는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멈췄다. 그를 봤다. 1초, 2초, 3초.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출발했다. 도혁은 끝내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인도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투명했다. 그리고 그게 좋았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지. 나는 돌아섰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오늘 관찰한 것들을 적었다. 한진호 마이너스 출근 시간 오전 7시. 벤츠 타고 이동. 아내 동승. 체중 증가. 얼굴 붉음. 건강 문제 가능성. 섬이라 마이너스 출근 시간 오전 8시. BMW 단독 운전. 샤넬 정장. 독신. 외로움. 장도혁 마이너스 외출 시간 오후 3시. 보좌관과 동행. 항상 서류 작업. 스트레스 많은 듯.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2번째 단계. 정보를 모았다.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할 차례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오래된 노트북. 중고로 20만 원에 산 것. 전원을 켰다. 인터넷에 접속했다. 스위스 은행 사이트. 로그인했다. 계좌 잔액이 나타났다. 320억 원. 12년 동안 모은 돈. 이자도 붙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송금 메뉴를 클릭했다. 목적지 한국시티은행. 예금주 박춘호. 금액 1억 원. 송금 완료.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억 원.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300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돈으로 뭘 할 건가? 준비. 첫째, 외모를 바꾼다. 둘째, 정보를 산다. 셋째, 인맥을 만든다. 복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돈과 정보와 인맥으로 한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진호야, 미라야, 도혁아, 기다려라. 곧 만나게 될 거다. 하지만 너희는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일주일 후, 나는 강남의 한 미용실에 있었다. 고급 미용실. 컷 한 번에 10만 원.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깔끔하게. 염색도 하실래요? 검은색으로. 네. 1시간 후, 나는 거울을 봤다. 다른 사람이 있었다. 흰 머리는 검게 물들었다. 산발이던 머리는 단정하게 잘렸다. 수염도 깎았다. 74이 아니라 60대처럼 보였다. 만족하세요? 디자이너가 물었다. 네. 나는 카드를 꺼냈다. 시티은행 체크카드. 어제 만든 것.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 백화점으로 갔다. 정장을 샀다. 맞춤은 아니지만 괜찮은 브랜드. 200만 원. 구두를 샀다. 이탈리아산. 50만 원. 시계를 샀다. 세이코. 100만 원. 명함을 만들었다. 박춘호. SH 인베스트먼트 대표. 투자 컨설팅. 500장. 5만 원. 저녁. 나는 호텔에 체크인했다. 고시원이 아니라 호텔. 강남의 비즈니스 호텔. 하룻밤에 15만 원. 방은 깨끗했다.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다. 나는 거울을 봤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살아있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나는 정장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박춘호. 아니, 새로운 박춘호.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투자자.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강남의 고급 바. 나는 바텐더에게 위스키를 주문했다. 맥켈란 18년. 네. 바텐더가 위스키를 따랐다. 한 잔에 3만 원. 나는 천천히 마셨다. 부드러웠다. 스모키한 향. 오래된 나무 맛. 옆자리에 남자가 앉았다. 40대. 정장. 비싼 시계. 안녕하세요. 남자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회사 일 끝나고 한잔 하려고. 그러시군요. 남자는 맥주를 주문했다. 무슨 일 하세요? 투자 컨설팅이요. 아, 그쪽이시군요. 저는 부동산 쪽인데. 그렇군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가벼운 대화. 날씨, 경제, 주식.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즘 금융권 소식 들으셨어요? 한진금융지주 말이에요. 남자가 물었다. 나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조금은. 거기 회장님 한진호 씨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요즘 소문이. 남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건강이 안 좋대요. 당뇨인가 고혈압인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나. 그렇군요. 회사 주가도 요즘 불안하고 내부 소문으로는 비자금 문제도 있다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자금. 흥미로웠다. 우리는 1시간을 더 이야기했다. 남자는 명함을 줬다. 언제 연락해요? 투자 쪽 정보 교환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러죠. 나도 명함을 줬다. 남자는 명함을 봤다. SH 인베스트먼트. 처음 듣는데요? 작은 회사라서요. 아, 그래도 이바에 오시는 걸 보니 성공하셨네요. 남자는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한진호 마이너스 건강 문제. 당뇨, 고혈압, 음주 과다. 한진금융지주 마이너스 비자금 의혹. 주가 불안. 펜을 들었다. 약점 하나 발견. 건강. 인간은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진호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팔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불빛 아래에 어둠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어둠에서 움직인다. 다음 날,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강남의 한 사무실, 간판도 없는 곳. 탐정은 50대 남자였다. 전직 형사라고 했다.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한진호, 서미라, 장도혁. 나는 세 사람의 정보를 줬다. 이들의 일상, 약점, 비밀, 모든 것. 탐정은 메모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비용은 3천만 원. 선금 1,000만 원. 나는 현금 다발을 꺼냈다. 탐정은 눈빛이 변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죠.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다음은 언론. 나는 한 기자를 만났다. 경제 전문 기자. 40대. 야심 있어 보였다. 카페에서 만났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기자가 물었다.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정보? 한진금융 지주 비리. 기자의 눈이 빛났다. 구체적으로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횡령. 증거도 있습니다. 나는 USB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내부 회계 자료. 12년 전 것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기자는 USB를 받았다. 어떻게 이걸?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진짜냐는 거죠. 확인해 봐야겠네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사 쓰세요. 대가는? 없습니다. 그냥 진실을 밝혀주세요. 기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다.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원한이라도? 원한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나는 일어났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기자가 USB를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다. 미끼를 던졌다. 이제 물기를 기다린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사무실로 갔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원하시던 정보입니다. 나는 파일을 펼쳤다. 한진호, 당뇨병 진단, 인슐린 투약 중, 고혈압, 매일 약 복용, 주 3회 골프, 과음, 애인 있음, 강남 룸살롱 실장, 이름 김유진, 25세, 비자금 10억 원, 스위스 계좌, 세무조사 회피 위해 페이퍼 컴퍼니 운영, 서미라, 독신, 연애 없음, 주말에도 출근, 워커홀릭, 정신과 치료 중, 불면증, 우울증, 약물 수면제, 항우울제, 비밀 과거 낙태 경험. 상대는 한진호. 한진호와의 관계 복잡, 사랑과 증오, 장도혁, 부인과 별거 중, 이혼 소송 진행, 아들 유학 중, 학비 연체, 도박 중독, 강남 불법 카지노 단골, 빚 20억 원, 뇌물수수 의혹, 증거 없음. 하지만 소문 많음. 나는 파일을 천천히 읽었다. 한 장 한 장. 사진도 있었다. 진호가 애인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미라가 정신과 병원에 가는 모습, 도혁이 카지노에서 나오는 모습. 나는 파일을 덮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나는 현금을 줬다. 탐정은 돈을 세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보로 뭘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조심은 제가 할게요. 나는 파일을 들고 나왔다. 호텔로 돌아왔다. 파일을 책상에 펼쳤다. 하나하나 읽었다. 분석했다. 계획을 세웠다. 진호, 너의 약점은 건강과 여자. 미라, 너의 약점은 외로움과 과거. 도혁, 너의 약점은 돈과 가족. 나는 펜을 들었다. 수첩에 적었다. 1단계 진호의 피리 폭로. 주가 하락 유도. 2단계 미라의 정신적 붕괴. 내부 분열 조장.
3단계 도역의 뇌물 사건 폭로, 정치 생명 종료,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모든 것을 빼앗는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가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아름다운 어둠.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 이제 본 게임이다. 이틀 후 경제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다. 한진금융지주 비자금 조성 의혹. 기자가 USB의 내용을 기사화했다. 12년 전 회계 자료였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리의 증거였다. 주가가 폭락했다. 오전 시장 개장과 동시에 한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나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주가를 지켜봤다. 한진금융지주. 전일 종가 45,000원. 현재가 36,000원. 20% 하락. 20%. 1조 원이 증발했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매수. 한진금융지주 주식 10만 주. 총 36억 원. 거래 완료. 나는 창을 닫았다. 첫 번째 수. 주가가 떨어질 때 사들인다. 그리고 다시 올릴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 다음 다시 폭락시킨다. 이게 주가 조작의 기본이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법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12년 전 법은 나를 감옥에 보냈다. 거짓 증거로. 이제 나는 법 바깥에서 움직인다. 오후 진호에게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는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봤다. 진호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기사는 사실무근입니다. 우리 회사는. 하지만 기자들은 믿지 않았다. 질문이 쏟아졌다. 비자금 조성 사실이 맞습니까? 스위스 계좌는 누구 것입니까? 대표님 개인 횡령 의혹은? 진호는 당황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손이 떨렸다.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요? 이미 증거가 나왔는데요. 기자회견은 참사였다. 진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카메라는 그의 땀 흐르는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미소 지었다. 시작이 좋군. 저녁. 나는 미라를 만나기로 했다. 아니, 우연을 가장해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미라가 자주 가는 곳. 탐정 보고서에 있었다. 나는 예약을 하고 갔다. 레스토랑은 조용했다.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와인 향. 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오후 8시. 미라가 들어왔다. 혼자였다. 그녀는 예약 없이 왔는지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죄송한데 자리가. 아, 그럼 다음에. 내가 일어났다. 여기 자리 있습니다. 미라와 주인이 나를 봤다. 괜찮으시다면 같이 쓰시죠. 혼자라서요. 주인이 미라를 봤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으시다면. 물론입니다. 미라가 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주인이 메뉴를 줬다. 미라는 샐러드와 와인을 주문했다. 나는 그녀를 봤다. 12년 만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도 늙었다. 주름이 생겼다. 눈가에, 입가에. 화장으로 가렸지만 보였다. 그녀는 나를 봤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혼자 식사하세요? 네, 출장 왔다가. 그렇군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음식이 나왔다. 나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요즘 금융권 힘드시죠?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뉴스 봤습니다. 한진금융 지주요. 아, 미라는 와인을 마셨다. 힘들긴 하죠. 무슨, 이런 일이. 기사는 사실인가요? 모르겠어요. 대표님도 부인하시고.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샐러드를 먹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 생각엔 내부 고발일 것 같은데요. 내부 고발? 네.
누군가 회사에 원한이 있는 사람. 미라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럴 리가.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배신당하면. 그녀는 나를 봤다. 무슨 뜻이죠? 아니요, 그냥 일반론입니다. 나는 와인을 마셨다. 미라는 나를 계속 쳐다봤다. 불안한 눈빛. 그래. 의심해라. 두려워해라. 그게 시작이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미라는 계산하려 했지만 내가 먼저 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괜찮습니다. 자리 빌려주셔서.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밖에서 잠시 섰다. 혹시 명함 있으세요? 미라가 물었다. 나는 명함을 꺼냈다. 여기요. 미라는 명함을 봤다. SH 인베스트먼트. 투자 쪽이시네요. 네. 혹시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조언 같은 거. 물론입니다. 미라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미라는 택시를 잡아 탔다. 나는 그녀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웃었다. 들어왔다. 이제 천천히 조여간다. 다음 날, 나는 장도혁을 만나러 갔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가는 곳에 갔다. 강남의 불법 카지노.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도혁은 매주 목요일 밤 이곳에 온다. 나는 카지노 입구에 섰다. 문이 닫혀 있었다. 경비가 서 있었다. 회원이십니까? 아직은요. 그럼 안 됩니다. 소개가 있습니다. 나는 명함을 줬다. 경비는 명함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5분 후 나왔다. 들어오세요. 나는 들어갔다. 지하였다. 계단을 내려가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화려한 조명, 룰렛 소리, 카드 섞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과 한숨. 나는 카운터로 갔다. 칩 주세요. 얼마나? 1,000만 원. 카운터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네. 나는 현금을 줬다. 칩을 받았다. 그리고 룰렛 테이블로 갔다. 도혁이 거기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칩을 쌓고 있었다. 얼굴은 붉고 눈은 흥분해 있었다. 블랙? 딜러가 룰렛을 돌렸다. 공이 돌아갔다. 멈췄다. 레드. 도혁은 한숨을 쉬었다. 칩이 사라졌다. 나는 그 옆자리에 앉았다. 칩을 테이블에 놓았다. 블랙. 도혁이 나를 봤다. 오, 새로운 분이네요. 네. 운 좋으시길. 딜러가 룰렛을 돌렸다. 블랙. 나는 이겼다. 칩이 2배가 되었다. 도혁은 박수쳤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몇 판을 더 했다. 나는 계속 이겼다. 도혁은 계속 졌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오늘 재수가 없네. 그럴 때도 있죠. 당신은 운이 좋으시네요. 운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확률? 네. 룰렛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패턴이 있어요. 정말요? 보세요. 지난 10판에서 레드가 7번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블랙? 확률이 높죠. 다음 판. 블랙이 나왔다. 도혁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대단하신데요? 통계학입니다. 어떤 일 하세요? 투자 쪽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데도 오시는군요. 리스크 관리 연습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술도 마셨다. 도혁은 점점 마음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빚이 좀 있어요. 많이요? 20억쯤. 나는 놀란 척했다. 그 정도면 심각하신데요. 그러게요. 국회의원 월급으론 안 갚아져요. 어쩌시게요? 모르겠어요.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아들은 학비 달라고 하고. 도혁은 술을 마셨다. 가끔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요? 의원님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도혁은 비웃었다. 국민의 대표? 웃기지 마세요. 그냥 간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심부름꾼. 그래도 명예는 있잖아요. 명예로 밥 먹나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돈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혁이 나를 봤다. 진짜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일단 명함 드릴게요. 나는 명함을 줬다. 도혁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곤란하면 연락드릴게요. 언제든지요. 우리는 새벽까지 놀았다. 도혁은 계속 졌다. 나는 계속 이겼다. 결국 도혁은 모든 칩을 잃었다. 아, 오늘 최악이네. 다음엔 나으실 겁니다. 그래야 할 텐데. 우리는 카지노를 나왔다. 새벽 3시. 거리는 조용했다. 대리 불러야겠네요. 도혁이 핸드폰을 꺼냈다. 같이 타고 가실래요? 어디 가세요? 강남이요. 저도 강남인데.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대리가 왔다. 우리는 차에 탔다. 도혁은 뒷자리에서 잠들었다. 코를 골았다. 나는 그를 봤다. 국회의원, 권력자. 하지만 지금은 그냥 빚쟁이, 도박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깨어 있었다. 항상 깨어 있다. 도혁, 너도 이제 내 손안이다.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한진금융지주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떠났다. 정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진호는 매일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매일 비리를 보도했다. 나는 조용히 주식을 더 샀다. 저가에 지금까지 200억을 투자했다. 한진금융지주 지분 12%.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지분. 서미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미라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 손톱을 뜯은 흔적. 요즘 힘드세요? 네. 회사가 난리예요.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계속 부인하시는데 증거가 나오고 미라는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저는 모르겠어요. 누굴 믿어야 할지. 본인을 믿으세요. 본인? 네.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아시잖아요. 미라는 나를 봤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냥 투자자입니다. 아니에요. 뭔가 더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나는 커피를 마셨다. 무엇을 느끼셨는데요? 경고 같은 거. 경고? 네. 당신 눈에서 뭔가 차가운 게 보였어요. 나는 웃었다.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뭐가요? 모든 게. 미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요즘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계속 악몽을 꿔요. 무슨 꿈이요? 누가 저를 쫓아와요. 알 수 없는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데 무서워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비밀을. 비밀?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예전에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누군가를 배신했어요. 나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후회하세요? 매일요. 그럼 용서를 구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없어요. 없다뇨? 죽었어요. 아니, 죽은 것처럼 사라졌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가끔 그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복수하러.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미라는 나를 봤다. 정말요? 네. 과거는 과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래. 울어라. 더 울어라. 곧 진짜 울 이유를 줄 테니까.
이틀 후 장도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네, 의원님. 도와주신다던 그 이야기 아직 유효한가요? 물론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요. 우리는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다. 도혁은 술을 마셨다. 많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그 정도십니까? 빚이 30억이 됐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심각하시네요. 아내는 이혼 소송 냈고 아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학비 안 내서. 도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저는 이제 끝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뭐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30억. 드리겠습니다. 도혁은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네. 대신 뭘 원하세요? 나는 술을 마셨다. 간단합니다. 정보요. 정보? 네. 한진금융지주에 대한. 도혁은 잠시 침묵했다. 진호 회장 말입니까? 네. 왜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데요? 투자 때문입니다. 그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의원님은 진호 회장과 가까우시잖아요. 내부 정보를 아실 거고. 그렇긴 한데. 도혁은 고민했다. 나는 기다렸다. 5분, 10분. 도혁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돈은 먼저 주셔야 해요. 물론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차용증입니다. 명목상으론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증여 아닙니까? 서류상으론 아니죠. 도혁은 서류를 읽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나는 계좌번호를 받았다. 내일 오전에 입금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혁은 눈물을 글썽였다.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는 아닙니다. 거래죠. 그래도 우리는 술을 더 마셨다. 도혁은 취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진호 회장 문제 많아요. 어떤? 비자금도 있고 횡령도 있고.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뭔데요? 마약. 나는 귀를 기울였다. 필로폰한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 끊을 수가 없대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봤어요. 작년에 같이 출장 갔을 때 호텔 화장실에서 주사 놓는 거 다른 사람도 압니까? 아니요. 저밖에 몰라요. 아, 그리고 그 여자. 여자? 혜인이요. 룸살롱 실장. 그 여자가 마약 구해다 주거든요. 나는 술을 마셨다. 완벽하다. 마약. 이건 결정타다. 비리나 횡령은 변호사로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마약은 다르다. 마약은 사회적 사형이다. 의원님. 네. 이 정보 다른 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저도 연루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계속 정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택시를 탔다. 호텔로 가는 길.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죄를 짓고, 숨기고, 잊으려 하고.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나는 잊지 않는다. 진호, 내 마지막이 온다. 다음 날, 나는 마약 단속반과 접촉했다. 아니,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익명으로 제보했다. 한진금융지주 회장 한진호, 마약 투약 중. 증거는 청담동 펜트하우스 화장실 비밀 금고. 암호 417.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새벽. 마약 단속반이 진호의 집을 급습했다. 영장을 들고. 진호는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마약 투약 사실입니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진호는 얼굴을 가렸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았다. 화장실 비밀 금고, 암호 417, 안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소변 검사 양성. 진호는 체포되었다. 뉴스가 터졌다. 한진금융지주 회장 한진호 마약 투약으로 긴급 체포.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주가는 바닥을 쳤다. 거래 정지. 회사는 패닉. 임원들이 사표를 냈다. 섬이라도. 나는 뉴스를 보며 와인을 마셨다. 호텔 방에서 혼자. 이제 반쯤 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라였다. 여보세요?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봤어요? 뉴스. 네. 저는. 어떡하죠?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회사가 무너졌어요.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요? 네. 저 한진금융지주 주식 12%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 뭐라고요? 주주입니다. 그리고 곧 이사가 될 겁니다. 당신이? 왜? 투자 기회였으니까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만나죠. 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와인을 다 마셨다. 그리고 웃었다. 드디어, 드디어. 진호는 무너졌다. 이제 미라 차례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혁. 나는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도시는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 빛도 꺼질 것이다. 적어도 세 사람에게는. 한진금융지주는 위기에 빠졌다. 회장은 구속되었다. 주가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남았다. 아니, 더 샀다. 바닥에서. 결국 내 지분은 30%가 되었다. 최대 주주.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나는 참석했다. 회의실.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섬이라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저분이 누구죠? 최대 주주래요. 30%? 대체 어떻게? 나는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상황은 심각합니다. 주가는 바닥이고 신용등급은 강등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구속 상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손을 들었다.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 나를 봤다. 저는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경영진을 교체합니다. 둘째, 비리 관련자를 모두 퇴출합니다. 셋째, 투명 경영을 선언합니다. 그럼 누가 회장을 하죠? 나는 미라를 봤다. 섬이라 부사장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미라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저요? 네. 능력도 있고 회사를 잘 아시니까요. 하지만,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과거를 청산하세요. 미라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뜻이죠? 부사장님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한진호 전 회장과 함께.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이메일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음.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미라는 떨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사장님이 선택하는 거죠. 선택? 첫째, 검찰에 자수하고 모든 걸 밝힙니다. 둘째, 저와 협력하고 회사를 살립니다. 협력? 네.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미라는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얼굴을 보여줬다. 저요? 저는
잠시 침묵. 박춘호입니다. 미라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대명투자증권 전 대표이사 박춘호.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봤다. 춘호 회장님. 한 이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당신은 죽었다고.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나는 일어났다. 여러분, 12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짓 증거로, 배신으로,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웃는지, 어떻게 내 것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제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의의 것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울고 있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한진호와 공모한 모든 것을 밝히세요. 검찰에 증언하세요. 그럼 저도 처벌받아요. 그래야죠. 죄를 지었으니까요. 미라는 울먹였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진호 회장이 협박했어요. 협박. 제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낙태 사실을. 그걸 퍼뜨리겠다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을 배신할 수밖에. 미라는 얼굴을 가렸다.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악몽을 꿨어요. 회장님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리고 돌아왔죠. 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라 씨.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회요? 네. 증언하세요. 그리고 처벌받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의는 끝났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채 나갔다. 미라만 남았다. 그녀는 나를 봤다. 회장님. 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왜 저를 살려두세요? 나는 창밖을 봤다. 당신은 약했으니까요. 약한 건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게 죄죠. 저는 악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건 앞으로 당신이 증명해야죠.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나갔다. 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창밖을 봤다. 도시가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장도역이 있다. 마지막 남은 자. 이제 내 차례다. 이틀 후 섬이라는 검찰에 자수했다. 모든 것을 털어놨다. 한진호와의 공모, 횡령, 배임, 그리고 박춘호 배신. 언론이 떠들썩했다. 한진금융지주 비리, 전 대명투자증권 대표 박춘호 복수극. 12년 만에 귀환, 폐지 줍는 노인의 정체. 섬이라 부사장 자수, 모든 게 제 죄입니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한진금융지주는 내 것이 되었다. 이름을 바꿨다. 다시 대명투자증권으로, 원래 이름으로 직원들을 불렀다. 여러분, 저는 박춘호입니다. 12년 전 이 회사를 만들었고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경영할 겁니다. 투명하게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해 일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일부는 울었다. 나도 울컥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장도혁. 마지막 남은 자.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도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들어갔다. 도혁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보고 있었다. 박 선생님? 그는 웃으며 일어났다.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도혁은 커피를 내왔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 봤어요? 한진금융지주 말이에요. 네. 진호 회장 불쌍하던데요. 마약까지. 도혁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그러게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의원님. 네. 제 정체를 아세요? 네. 저 누군지 아시냐고요. 도혁은 고개를 갸웃했다. SH인베스트먼트 대표 아니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나는 일어났다. 박춘호입니다. 도혁은 굳었다. 뭐라고요? 박춘호? 12년 전 당신이 기소했던 사람. 도혁은 뒤로 물러났다. 안 돼. 당신은 죽었다고요?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이건. 도혁은 당황했다. 얼굴이 하얘졌다. 당신이 정말 춘호? 네. 어떻게 살아있어? 살아남았죠. 당신들이 날 죽이려 했지만. 도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예요. 네, 내 차례? 네. 진호는 무너졌고, 미라는 자수했고, 이제 당신만 남았죠. 도혁은 떨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요? 나는 서류를 꺼냈다. 뇌물수수 내역입니다.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50억 원. 도혁은 서류를 봤다. 이건 어떻게? 증거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 통화 녹음, 증인. 증인? 진호가 다 말했어요. 검찰 조사에서. 도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망했구나. 네, 망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책상에 올렸다. 검찰은 내일 당신을 소환할 겁니다. 구속영장도 청구할 거고요. 그럼 나는 정치 생명 끝입니다. 아니, 인생이 끝나는 거죠. 도혁은 울었다. 춘호야, 형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형? 나는 비웃었다. 당신 나한테 형이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제발, 살려줘. 살려달라고요? 12년 전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억나요? 미안하다. 미안은 필요 없어요. 이제 당신이 법의 평등을 경험할 차례니까. 나는 돌아서 나갔다. 뒤에서 도혁이 울부짖었다. 춘호야, 제발, 제발.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끝났다. 드디어 12년의 복수가. 다음 날 장도혁은 검찰에 소환되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혐의. 언론이 몰려들었다. 의원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민에게 할 말씀은? 도혁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사무실에서 TV를 켰다. 생중계였다. 도혁이 검찰청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작아 보였다. 권력자가 아니라 죄인. 나는 TV를 껐다. 충분히 봤다. 일주일 후, 세 사람 모두 구속되었다. 한진호 마이너스 마약 투약, 횡령, 배임. 징역 15년 구형. 서미라 마이너스 횡령 공모, 배임. 징역 7년 구형. 단, 자수로 감경 가능성. 장도혁 마이너스 뇌물수수, 직권남용. 징역 12년 구형. 세 사람 모두 무너졌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뉴스를 보며 소주를 마셨다. 고시원 방에서. 그래, 나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호텔은 그만뒀다. 필요 없었다.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소주잔을 기울였다. 쓴맛. 하지만 씁쓸함은 술 때문이 아니었다. 이게 끝인가? 나는 생각했다. 12년을 준비했다. 12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복수했다. 세 사람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소주병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봤다. 아니, 여전히 창문은 없었다. 벽만 있었다. 나는 벽을 봤다. 곰팡이 핀 벽. 내가 원했던 게 뭐였지? 복수? 아니면 정해? 아니면 그냥 분풀이?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복수를 해도 잃은 건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다시 소주를 마셨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났다. 5시. 습관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 다시 폐지를 주우러. 거리는 조용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골판지를 주웠다. 편의점 뒤에서 하나, 둘, 셋. 리어카에 쌓았다. 그리고 걸었다. 천천히. 바퀴 소리가 아스팔트를 긁었다. 익숙한 소리. 나는 이 소리가 좋다. 아니, 좋아하게 되었다. 이게 내 소리니까.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한 거지? 복수를 했다. 세 사람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감옥에 갔다. 그들의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는 여전히 폐지를 줍는다. 여전히 고시원에 산다. 여전히 혼자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한 가지는 변했다. 이제 복수할 것도 없다. 그게 더 공허했다. 복수는 나를 살아있게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다. 그럼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걸음을 멈췄다. 길 한복판에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바빴다.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리어카를 잡은 채 바람이 불었다. 쌀쌀했다. 나는 다시 걸었다. 어디론가. 며칠 후 서미라에게서 편지가 왔다. 구치소에서. 나는 편지를 읽었다. 박준호 회장님께. 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배신한 것을, 거짓말을 한 것을, 비겁했던 것을.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었고 제 죄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복수를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무너졌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던 대로. 그런데 회장님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복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다는 것을. 미움은 미움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회장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셨듯이 우리도 회장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복수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저를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살아계신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서미라 올림.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용서? 자유? 나는 웃었다. 쓴 웃음. 용서는 강자의 특권이다. 약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약자다. 폐지 줍는 노인. 도시의 그림자. 나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나갔다. 한 달이 지났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 12년 만에 다시 서는 곳. 판사가 물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증언했다. 12년 전의 일.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어떻게 모든 걸 잃었는지, 어떻게 가족이 무너졌는지. 법정은 조용했다. 방청객들이 울었다. 기자들이 메모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세 사람. 한진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서미라는 울고 있었다. 장도혁은 나를 봤다. 미안하다는 눈빛. 하지만 나는 눈을 돌렸다.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니까. 증언이 끝났다. 나는 자리로 돌아갔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하십시오. 한진호가 일어났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박춘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제 가족은 무고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디 그들만은. 진호는 울먹였다. 그들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는 앉았다. 서미라가 일어났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께 갚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장도혁이 일어났다. 춘호야. 판사가 가로막았다. 피고인, 호칭 바로 하십시오. 박춘호 회장님. 저는 당신에게 형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십시오.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날부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도박에 빠진 것도, 빚을 진 것도 다 그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다만, 부디 행복하십시오. 당신은 이길 자격이 있으니까요. 도혁은 앉았다. 재판이 끝났다. 판결은 한 달 후. 나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복수에 성공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밖으로. 햇빛이 눈부셨다. 나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데나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가 지나갔다. 건물들, 사람들, 차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 것 같았다. 택시는 한강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네. 나는 돈을 주고 내렸다. 강변을 걸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강물을 봤다. 흐르고 있었다. 끊임없이. 어디론가.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복수는 끝났다. 회사도 되찾았다. 돈도 있다. 명예도 회복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어 있는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의 번호. 12년 동안 차단되어 있던 번호. 손가락이 번호 위에 멈췄다. 전화를 걸까? 뭐라고 말하지? 아빠가 복수했다고? 아빠가 이겼다고? 그게 대수인가? 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텐데.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대신 담배를 꺼냈다. 12년 만에 피우는 담배. 라이터를 켰다. 불이 붙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깊이 들이마셨다. 폐가 따가웠다. 기침이 나왔다. 하지만 계속 폈다. 연기를 내뿜었다. 바람이 불어 연기를 날렸다. 어디론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나는 담배를 입에 물고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렀다. 느리게 아름다웠다. 살아있구나. 나는 생각했다. 아직 살아있어. 그게 복수였는지, 정이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살아있다. 그게 전부다. 저녁, 나는 정신병원에 갔다. 딸이 있는 곳, 12년 만에 방문이었다. 병원은 조용했다. 간호사가 나를 안내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요즘은 말도 하시고 산책도 하세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복도를 걸었다. 환자들이 보였다. 어떤 이는 창밖을 봤다. 어떤 이는 벽을 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딸의 방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딸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지수야, 내가 불렀다. 딸이 고개를 돌렸다.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아빠야. 나는 다가갔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빠. 나를 껴안았다. 나도 딸을 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 딸이 물었다. 아빠, 어디 있었어요? 여기저기. 왜 안 왔어요? 미안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딸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 말도 또렷했다. 웃기도 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네.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대요. 다행이다.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같이 살 수 있을까? 폐지 줍는 노인과 고시원에 사는 남자와 아니다. 나는 이제 회장이다. 돈도 있다.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래. 같이 살자. 정말요? 그래. 딸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 진짜 웃음.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이거구나.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 복수가 아니라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도 살아있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다. 한진호 마이너스 징역 15년, 서미라 마이너스 징역 5년, 자수 감경, 장도혁 마이너스 징역 10년. 모두 확정되었다.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뉴스로 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대신 나는 이사를 했다. 고시원에서 나왔다. 아파트를 구했다. 크지 않았다. 강남도 아니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햇빛이 들어왔다. 딸과 함께 살 집. 나는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낡은 수첩. 그게 전부였다. 수첩을 펼쳤다. 복수 계획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한 장씩 찢었다. 천천히.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필요 없어.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가 보였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나도 그 일부였다.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환자 보호자님, 내일 퇴원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내일 딸이 온다. 우리는 함께 살 것이다. 새로운 시작. 아니, 늦은 시작. 하지만 상관없다.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갔다. 딸을 데리러.
딸은 짐을 싸고 있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나처럼. 준비됐어? 네, 아빠. 우리는 병원을 나왔다. 햇빛이 따뜻했다. 딸이 눈을 가렸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네요. 그래. 좋아요. 우리는 차를 탔다. 택시.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딸이 말했다. 아빠. 흥? 엄마는 어디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못했던 것이다. 하늘에 있어. 그렇구나. 딸은 창밖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았다. 그게 전부였다. 택시는 집 앞에 도착했다. 우리는 내렸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여기가 우리 집? 응. 좋아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8층. 문을 열었다. 들어와. 딸이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 방을 둘러봤다. 작지만 따뜻해요. 그래. 네. 딸은 웃었다. 나도 웃었다. 내 방은 저쪽이야. 고마워요, 아빠. 딸은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서서 지켜봤다. 딸의 뒷모습. 살아있는 뒷모습. 이거면 됐어.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지켜야 할 것. 복수가 아니라 사랑.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간단한 식사. 된장찌개와 밥. 하지만 맛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 딸이 말했다. 아빠, 밖에서 뭐 하셨어요? 일. 무슨 일? 여러 가지. 나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복수 이야기를, 폐지 줍던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줄 필요는 없었다. 이제 회사 경영해. 회사요? 응. 대명투자증권. 그거 아빠 회사잖아요. 응. 다시 되찾았어. 딸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래. 어떻게요? 긴 이야기야. 언젠가 들려주세요. 그래. 우리는 계속 밥을 먹었다. 조용히.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가족의 침묵.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둘이 함께. 딸이 설거지를 하고 나는 닦았다. 물소리가 들렸다. 설거지 소리. 일상의 소리. 평범한 소리.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소리였다. 설거지가 끝났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대명투자증권, 새로운 출발 선언. 박준호 회장, 투명 경영 약속. 내 얼굴이 나왔다. 기자회견 장면. 딸이 나를 봤다. 아빠 나왔어요. 그래. 멋있어요. 나는 웃었다. 그래. 네. 딸도 웃었다. 우리는 한참을 TV를 봤다. 그리고 잤다. 각자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 다음 날부터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거울을 봤다. 회장 같았다. 아니, 회장이었다. 회사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수고하세요. 나는 회장실로 갔다. 넓은 방, 큰 책상, 가죽 의자,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편안했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서류를 줬다. 나는 서류를 봤다. 회의, 미팅, 계약. 바쁜 하루. 하지만 괜찮았다. 바쁜 게 좋았다.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편지입니다. 비서가 봉투를 줬다. 누구한테 온 건가요? 서미라 씨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다. 나는 봉투를 들여다봤다. 열까? 말까?
고민했다. 그리고 열었다. 편지를 꺼냈다. 회장님께. 안녕하세요. 서미라입니다.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5년. 생각보다 짧습니다. 아마 선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후회합니다. 회장님을 배신한 것을.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나와서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제가 받은 벌보다 더 많이 베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회장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을 사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미라 올림.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도시가 보였다. 사람들이 움직였다. 모두 살고 있었다. 나도. 그래. 이제 산다. 진짜 삶을.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석 달. 나는 회사를 키웠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직원들은 나를 따랐다. 고객들은 신뢰했다. 주가는 올랐다. 회사는 안정되었다. 나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딸과 함께 살았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었다. 매일 저녁 함께 TV를 봤다. 주말에는 산책을 했다. 한강에서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게 좋았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 그게 진짜 삶이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12년 만에.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진우야. 네. 침묵. 긴 침묵. 뉴스 봤어요. 그래. 복수하셨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다. 저는 화났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복수하는 동안 저를 찾지 않으셔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해요. 이제. 그래. 네.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참았다. 진우야. 네. 집에 올래? 침묵. 그리고 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한 달 후, 아들이 왔다. 공항에 마중 나갔다. 딸과 함께. 출국장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나왔다. 그리고 아들이 보였다. 키가 컸다. 어른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마주봤다. 아들이 다가왔다. 천천히. 그리고 섰다. 내 앞에. 아버지. 그래. 잘 왔다. 아들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딸도 울었다. 우리는 서로 안았다. 오랜만에. 가족으로. 공항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왔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울었다. 화해했다. 밤이 깊었다. 아이들은 잠들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많은 별. 반짝였다. 여보. 나는 생각했다. 죽은 아내를. 나 이제 괜찮아. 아이들도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했어.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어. 바람이 불었다. 쌀쌀했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나는 담배를 폈다. 그리고 생각했다. 복수가 뭐였을까?
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다시 살아나는 것. 무너진 삶을,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다. 나는 담배를 껐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봤다. 편안한 얼굴, 살아있는 얼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깨끗한 천장. 곰팡이도 없고 페인트도 벗겨지지 않은. 이제 됐어. 나는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진짜 편안함. 잠이 왔다. 그리고 잠들었다. 악몽 없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리어카를 끌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내렸다.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과일.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이들이 일어났다. 좋은 아침. 아빠 아침부터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응,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먹었다. 이야기하며, 웃으며, 행복했다. 식사 후, 나는 회사에 갔다. 아이들은 집에 남았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그래. 저녁에 보자.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며 생각했다. 이게 일상이구나. 평범한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그게 가장 특별했다. 회사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나는 답했다. 회장실로 갔다. 일을 시작했다. 회의, 결제, 통화. 바쁜 하루.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오후,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취재? 복수에 관한 다큐멘터리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절하세요. 네. 복수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가 보였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각자의 고통을 안고, 각자의 희망을 품고, 나처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일을 계속했다. 저녁,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다녀왔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딸이 만든 음식. 맛있었다. 지수야, 요리 늘었네. 에헤, 연습했어요. 맛있다. 진우도 거들었다. 누나, 진짜 맛있어. 고마워, 진우야. 우리는 웃었다. 가족의 웃음. 따뜻한 웃음.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였다. TV를 켰다. 예능이 나왔다. 함께 봤다. 웃었다. 평범한 저녁. 하지만 이게 전부였다.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 밤이 깊어졌다. 아이들은 잠들었다. 나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냥 섰다. 밤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달이 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복수도, 고통도, 이제 산다. 진짜로. 눈을 떴다. 세상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빛났다. 희망처럼.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잠들었다. 편안하게. 꿈속에서 나는 걷고 있었다. 리어카를 끌지 않고 그냥 걷고 있었다. 햇빛 아래를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길 바라며 나는 잠들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대명투자증권은 성장했다. 업계 10위권. 깨끗한 회사로 평가받았다. 직원들은 행복했다. 고객들은 만족했다.
나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아이들도 잘 지냈다. 진우는 대학에 복학했다. 경영학과. 내 뒤를 이을 준비. 지수는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우리는 행복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가끔 생각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낼까? 안진호, 서미라, 장도혁,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건 그들의 인생이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어느 날, 나는 리어카를 끌고 있는 노인을 봤다. 폐지를 줍고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했다. 손등에 검버섯이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처럼, 1년 전의 나처럼. 나는 차를 세웠다. 내렸다. 노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나를 봤다. 놀란 눈빛. 저기, 무슨 일이시오?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지갑을 꺼냈다. 10만 원을 줬다.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드세요. 고맙소. 노인은 돈을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젊은이, 복 받을 거요. 나는 웃었다. 이미 받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인사하고 돌아섰다. 차에 탔다. 출발했다. 백미러로 노인을 봤다.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천천히. 나는 알고 있다. 저 노인도 이야기가 있을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하지만 살아가고 있어. 나처럼. 나는 운전했다. 집으로.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저녁 노을이 졌다. 붉고 아름다웠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이 올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나는 그 하루를 살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이것이 나 박춘호의 이야기다. 폐지를 줍던 남자의 복수. 아니, 폐지를 줍던 남자의 책이. 복수는 수단이었다. 진짜 목표는 살아남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내가 배운 것이다. 세상은 잔인하다. 사람들은 배신한다. 돈은 인간을 바꾼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넘어져도 일어서야 한다. 배신당해도 다시 믿어야 한다. 그게 인간이니까. 나는 폐지를 주우며 배웠다. 쓰레기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걸. 버려진 것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걸. 인간도 그렇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처럼. 이제 나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는다. 하지만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을, 그 고통을, 그 굴욕을. 왜냐하면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으니까. 세 사람은 감옥에 있다. 그들이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후회하는 사람일까? 원망하는 사람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다. 나는 내 선택을 했다. 용서를 선택했다. 아니, 정확히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다. 과거에 갇혀있지 않기를, 미래를 향해 걷기를. 그리고 지금 나는 걷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밝은 곳을 향해. 리어카를 끌지 않고, 폐지를 줍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아버지로, 회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살아남은 것, 다시 일어선 것, 그리고 행복한 것. 그게 진짜 복수다. 세상이여.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이여. 보라. 나는 여전히 서 있다.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말한다. 나는 박춘호다. 폐지를 주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선 남자.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친다. 긴 이야기였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기억하라.
인생은 한 번 무너진다고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나처럼.